중국이 히토류를 끊으면 세계 공장이 멈춘다고 했던 시대, 정말 끝난 걸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에서 히토류 없이 자석을 만드는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아직 실험 단계라는데 전기차, 전투기, 미사일, 반도체까지 전부 흔들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원을 쥔 나라가 강국이던 시대에서 자원을 필요 없게 만드는 나라가 등장한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국 히토류 패권이 왜 흔들리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왜 한국이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고 계시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15년째 산업자원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사라 톰슨입니다. 처음 이 분야에 발을 들였을 때 선배 기자가 제게 했던 말이 있어요. 히토류를 이해하지 못하면 현대 산업을 이해할 수 없다고요. 그때는 그 말이 과장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건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었죠.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의 70% 이상을 생산합니다. 매장량으로만 따지면 37% 정도인데 생산량은 압도적이죠. 왜일까요? 채굴 비용이 저렴하고 환경 규제가 느슨하고 무엇보다 정부가 전략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이 문제를 취재하면서 수없이 많은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어요. 중국 없이는 전기차를 못 만들고 전투기를 못 만들고 스마트폰도 못 만든다고요. 실제로 테슬라 한 대를 만드는 데 필요한 히토류는 약 1kg입니다. F-35 전투기 한 대에는 417kg이 들어가죠. 토마호크 미사일에도 아이폰에도 MRI 기계에도 히토류는 필수입니다. 제가 디트로이트에서 만난 한 자동차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토류 공급이 끊기면 우리 공장은 3개월 안에 멈춥니다. 대체제요? 그런 건 없어요. 저는 그의 눈빛에서 공포를 봤습니다. 진짜 공포였죠. 중국은 이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 힘을 과시했죠. 수출 쿼터를 조절하거나 갑자기 가격을 올리거나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을 줄이는 식으로요. 자원을 쥔 자가 세계를 준다. 이건 오래된 공식입니다. 석유가 그랬고 이제 히토류가 그랬죠. 저는 이 공식이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서울에서 날아온 보도자료 하나가 제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의 연구 결과겠거니 했죠. 그런데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비히토류 자석. 히토류 없이 만든 고성능 자석이라고요. 이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를 흔드는 선언이었죠. 저는 즉시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던 세계는 끝난 겁니다. CHAPTER2. 한국에서 터진 예상 밖의 균열.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서울의 겨울 공기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창원에 있는 한국재료연구원으로 향했어요. 고속철도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정말 세계를 바꿀 기술을 만들어냈을까? 연구원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김환기 박사였습니다. 자성소재 연구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분이었죠. 그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과장된 제스처도 거창한 수사도 없었습니다. 김 박사는 제게 실험실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서 저는 그것을 봤어요. 작고 검은 자석 하나.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죠.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 자석에는 히토류가 한 그램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철과 니켈,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특수 공정이 들어갔죠. 성능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자기 에너지적이 평방센티미터당 5.3메가가우스 오에르스테드. 기존 네오디뮴 자석에는 못 미치지만 상용화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양산된다면 어떻게 될까? 전기차 업체들이 중국산 히토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망산 업체들은? 전자 업체들은? 김 박사는 신중했습니다. 아직 실험 단계입니다. 양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가능성은 확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있었죠. 저는 연구원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한국이 이 기술을 개발했다면 일본도 할 수 있고 미국도 할 수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히토류 없이도 자석을 만든다. 이 말 자체가 혁명입니다. 마치 석유 없이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 전기차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를 쓰기 시작했죠.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국이 히토류 패권에 균열을 냈다. 하지만 쓰다가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혁신 기사가 아니었어요. 이건 지정학적 지진이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 미국은? 일본은? 저는 기사를 다시 썼습니다. 더 신중하게, 더 정확하게요. 왜냐하면 이 기사가 나가면 세계가 주목할 테니까요. 그날 밤 워싱턴의 편집장에게 기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즉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라, 이거 확실한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눈으로 봤고 데이터도 확인했습니다. 기사는 다음 날 아침 일면에 실렸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죠. 산업계가 들썩였고 정부가 움직였고 투자자들이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도 반응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요. CHAPTER3. 이 기술이 의미하는 진짜 전쟁. 기사가 나간 뒤 일주일 동안 제 이메일함은 폭발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회사들이 연락해왔어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도 펜타곤의 조달 담당자들도요.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기술은 진짜인가? 언제 상용화되나? 우리도 접근할 수 있나? 저는 하나하나 답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소재 개발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전기차 주도권 싸움이고 항공우주 패권 싸움이고 방산 독립성 싸움이었습니다.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에서 긴급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도 패널로 초청받았죠. 거기서 만난 국방부 전직 관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10년 넘게 히토류 의존도를 줄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대안이 없었죠. 이제 대안이 보입니다. 맞습니다. 대안이 보이는 겁니다. 중국 수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요.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세미나가 끝난 뒤 한 투자 분석가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라,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히토류 가격이 요동칠 거예요. 중국 광산 기업들의 주가도 흔들릴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양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나요? 그는 웃었어요. 시장은 미래를 거래합니다.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해요. 실제로 그 주간 중국 히토류 관련 주식들이 하락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죠. 시장은 벌써 반응하고 있었어요. 저는 베이징에 있는 동료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곳 분위기는 어떠냐고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공식적으론 조용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긴장하고 있어요. 특히 과학기술부와 상무부가요. 총성 없는 전쟁. 이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보고 있는 겁니다. 탱크나 미사일이 아니라 특허와 공정과 소재로 싸우는 전쟁이요. 저는 과거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반도체 전쟁이 그랬죠. 일본이 디램 시장을 장악했을 때 미국은 무역 압력으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과 대만이 그 틈새에서 성장했어요.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히토류로 압박하면 세계는 기술로 돌파구를 찾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선두에 섰죠. 제가 만난 한 MIT 교수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기술 하나가 세계 공급망을 재편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왔죠. 증기기관이 그랬고 트랜지스터가 그랬고 인터넷이 그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히토류 자석이 그 리스트에 오를 차례라고 생각했죠. 며칠 뒤 제 기사를 읽은 독자 한 명이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자원 의존이 끝나는 시대를 보게 될 줄 몰랐다고요. 저는 답장을 쓰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CHAPTER4. 일본과 중국 외교안인 체스판 위에 오르다. 한국 기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저는 도쿄로 날아갔습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거든요. 표면적으론 센카쿠 열도 문제였지만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히토류와 기술 패권이었죠. 도쿄에 도착한 날 저녁 NHK 뉴스는 중국 폭격기가 요나구니 섬 인근을 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최서단 섬이죠. 대만과 불과 100km 떨어진 곳입니다. 저는 외무성 출입 기자들과 만났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공 침범이 아니라고요. 메시지라고 했죠. 무슨 메시지냐고 물었습니다. 한 기자가 답했어요. 우리가 대만을 지원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히토류 카드도 언제든 꺼낼 수 있다는 경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건 체스판 위의 수였습니다. 폭격기 한 대 띄우는 건 말 한마디보다 강력한 메시지니까요. 며칠 뒤 기시다 총리가 대만 문제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문제라고요. 조심스러운 표현이었지만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일본은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사 카드까지 꺼내들었군요. 하지만 일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위대가 난세이 제도에서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거든요. 중국을 겨냥한 훈련이라는 게 명백했죠. 저는 도쿄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이건 외교가 아닙니다. 전략 게임이죠. 말 한마디, 비행 한 번, 훈련 하나가 모두 계산된 수입니다. 맞습니다. 계산된 수였어요. 중국은 군사적 압박으로 일본을 흔들고 일본은 동맹 강화로 맞서고 그 사이에서 대만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퍼즐 하나가 있었어요. 히토류였습니다. 일본은 중국산 히토류에 크게 의존하고 있거든요. 만약 중국이 그 카드를 꺼내든다면 저는 경제산업성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비공식적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죠. 이번엔 대응책이 있습니다. 무슨 대응책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어요.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일본도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였죠. 히토류가 아닌 다른 무기를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도쿄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평화로운 도시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자원과 기술과 패권을 둘러싼 싸움이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한국이 던진 비히토류 기술이라는 도리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긴장했고 일본은 희망을 보았고 미국은 주목했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기사 제목은 이미 정해졌어요. 동아시아,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다. CHAPTERO. 한때 무적 카드였던 중국의 히토류. 도쿄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저는 과거 자료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센카쿠 사태. 이 사건을 빼놓고는 히토류 무기화를 말할 수 없거든요. 저는 당시 자료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일본 어선 선장의 구금 사건이 어떻게 산업 전체를 흔들었는지 확인했죠. 그해 9월 센카쿠 인근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했습니다. 일본은 중국 선장을 구금했어요. 중국은 즉각 반발했죠. 그리고 중국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히토류 수출 중단이었어요. 저는 당시 일본 기업들이 겪었던 공포를 기억합니다. 도요타, 히타치, 파나소닉 같은 거대 기업들이 생산 차질을 겪었거든요. 히토류 재고가 바닥나기 시작했고 대체 공급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전직 관료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당시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우리는 무력했습니다. 중국이 수출을 막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히토류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네오디뮴 가격은 6개월 만에 10배 가까이 뛰었어요. 디스프로슘은 그보다 더 올랐죠.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교적으로 대응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수출 중단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세관에서 통관이 지연되고 쿼터가 줄어들고 검사가 까다로워졌죠. 저는 당시 도쿄에서 근무하던 미국 대사관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회고했어요. 우리도 충격받았습니다. 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쓸 수 있다는 걸 실제로 본 거죠. 결국 일본은 중국 선장을 풀어줬습니다. 24일 만이었어요. 그리고 히토류 공급은 서서히 정상화됐죠. 하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일본은 깨달았어요. 히토류 의존은 국가 안보 문제라는 걸요. 그래서 다각화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호주, 베트남, 인도에서 대체 공급처를 찾았죠. 저는 자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히토류는 절대 무기였다고요. 중국이 원하면 언제든 세계를 흔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한국이 비히토류 자석을 개발했고, 일본은 자체 광산을 개발하고 있고, 미국은 생산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었어요. 한자원 경제학자와 통화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2010년 사태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중국은 힘을 과시했지만 동시에 세계를 각성시켰죠. 맞습니다. 각성이었어요. 그 이후 모든 나라가 히토류 독립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그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저는 기사를 쓰며 제목을 정했습니다. 무적 카드의 추락. 중국 히토류 무기는 왜 둔화되었나? 그날 밤 편집장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라, 이 시리즈 반응이 엄청나. 계속 파봐.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CHAPTER 6. 일본의 반격, 자원이 아닌 공정을 노리다. 도쿄에서 며칠을 더 머물며 저는 일본의 전략을 파고들었습니다. 경제산업성 앞 카페에서 한 익명의 관계자를 만났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핀 뒤 말했습니다. 우리는 히토류로 맞서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죠. 무슨 방법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답했어요. 반도체 소재입니다. 저는 순간 이해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였어요. 반도체 제조의 필수인 감광액이죠. 일본은 전 세계 포토레지스트의 90%를 생산합니다. 그는 계속 말했어요.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소재는 여전히 우리한테서 수입하죠. 만약 우리가 공급을 끊는다면? 저는 그 시나리오를 상상해봤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공장들이 멈추는 장면을요. SMIC, 화홍그룹 같은 거대 파운드리들이 생산을 중단하는 모습을요. 물론 일본도 타격을 받습니다. 고객을 잃는 거니까요. 하지만 관계자는 말했어요. 우리는 다른 시장이 있습니다. 대만, 한국, 미국이죠. 하지만 중국은 대체제가 없어요. 저는 2019년 사태를 떠올렸습니다. 한일 무역 분쟁 때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했던 일이요. 한국은 큰 타격을 받았지만 결국 국산화로 돌파구를 찾았죠.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기술 격차가 더 크거든요. 일본의 포토레지스트를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도쿄공업대학의 반도체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설명했어요. 포토레지스트는 단순한 화학물질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하죠. 순도, 균일도, 안정성 모두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본이 이 분야를 지배하는 겁니다. 시네츠화학, JSR, 도쿄오카 같은 회사들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수출을 막으면 중국은 어떻게 되나요? 교수는 답했어요. 3개월 안에 재고가 떨어집니다. 6개월이면 생산 라인이 멈춰요. 1년이면 반도체 산업이 마비되죠.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게 일본의 카드였던 거예요. 히토류가 아니라 공정 소재였습니다. 더 조사해보니 일본은 다른 카드도 가지고 있었어요. 반도체 제조 장비의 유지 보수였죠. 도쿄일렉트론, 어드벤테스트 같은 회사들이 중국 공장에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지 보수를 중단하면 장비는 점점 불안정해지고 수율은 떨어지고 결국 멈춥니다. 중국이 자체 기술로 고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너무 복잡하거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전략은 자원이 아니라 시간과 공정을 쥐는 거였어요. 히토류는 대체할 수 있지만 축적된 기술은 쉽게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관계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조용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내면 우리도 카드가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일본은 이미 전략을 짜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예상보다 훨씬 치밀했죠.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세 나라의 전략을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의 접근은 가장 전통적이었어요. 자국 내 히토류 생산을 늘리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의 마운틴 패스 광산이 재가동됐고
텍사스에 정제시설이 들어섰죠. 국방부 조달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우리는 공급망 독립이 목표입니다. 중국 의존도를 제로로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미국 히토류 생산량은 여전히 중국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환경 규제도 까다롭고 비용도 훨씬 비싸요.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쯤 자급자족이 가능할까요? 그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10년은 걸릴 겁니다. 어쩌면 더 오래 걸릴지도 모르죠. 속도가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자원 개발로 가고 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의 전략은 제가 도쿄에서 확인한 대로였어요. 기술과 소재 수출 통제였죠.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쓰면 일본은 반도체 소재 카드로 맞서는 겁니다. 효과적인가요? 네,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위험도 있어요. 중국이 자체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 일본은 시장을 잃게 됩니다. 와세다 대학 경제학 교수와 통화했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말했어요. 이건 양날의 검입니다. 압박은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우리도 손해죠. 그리고 한국입니다. 한국의 접근은 달랐어요. 자원 자체를 필요 없게 만드는 기술 혁신이었죠. 저는 서울의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는 설명했어요. 우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히토류 의존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는 거죠. 비히토류 자석이 그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히토류 없는 촉매, 히토류 없는 형광체 같은 것들이요. 저는 세 나라의 전략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미국은 자원 확보, 일본은 소재 통제, 한국은 기술 혁신. 모두 다른 길을 가고 있었어요. 어느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저는 MIT 기술정책연구소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답했어요. 모두 필요합니다. 자원도, 통제도, 혁신도요. 하지만 장기적으론 혁신이 가장 강력하죠. 왜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설명했어요. 자원은 고갈되고 통제는 회피되지만 기술은 확산됩니다. 한국이 비히토류 자석을 개발하면 다른 나라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중국 독점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가장 창의적인 답을 내놓은 겁니다. 물론 아직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방향은 옳았어요. 기사를 쓰며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나라, 세 가지 해법. 하지만 목표는 하나. 중국 히토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세계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리즈의 마지막 기사를 쓰기 위해 저는 베이징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중국의 반응을 직접 확인해야 했거든요. 공항에 내렸을 때 스모그가 자욱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맑았습니다. 무엇을 취재해야 하는지 명확했으니까요. 중국 과학원의 한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비공식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도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히토류 시장 점유율이 흔들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얼마나 흔들릴 것 같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2030년까지 중국 점유율이 5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현재 70%에서 50% 미만으로요. 엄청난 변화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는 답했어요. 첫째, 다른 나라들의 생산이 늘고 있습니다. 둘째, 비히토류 기술이 발전하고 있죠. 셋째, 재활용 기술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비히토류 자석처럼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이징 대학 국제관계학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분석했어요. 히토류는 더 이상 절대 무기가 아닙니다. 2010년처럼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에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설명했어요. 세계가 준비됐기 때문입니다. 대체 공급처도 있고 대체 기술도 있고 비축분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의지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히토류 무기화는 역효과만 냈던 겁니다. 세계를 각성시켰고 대응 전략을 만들게 했고 결국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켰죠. 호텔로 돌아와 저는 지난 몇 주간의 취재를 떠올렸습니다. 창원에서 본 작은 자석, 도쿄에서 느낀 긴장, 워싱턴에서 확인한 전략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이제 승부는 매장량이 아니라 기술력에 달려 있습니다. 땅속에 얼마나 많이 묻혀 있느냐가 아니라 사람의 머릿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마지막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자원의 시대는 끝났다. 기술의 시대가 온다. 기사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비히토류 자석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술이 나올 거예요. 히토류 없는 배터리, 히토류 없는 디스플레이, 히토류 없는 센서. 그리고 그때가 되면 자원 독점은 의미를 잃습니다. 땅속에 묻힌 것이 아니라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죠. 편집장에게 기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즉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라, 훌륭해. 이 시리즈는 퓰리처감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아직 몰라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꼭 해야 했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다는 걸 알려야 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베이징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자원이 아닌 기술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의 아침이요.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선배 기자가 했던 말을 이제 다시 써야겠다고요. 히토류를 이해하지 못하면 현대 산업을 이해할 수 없다. 그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이렇게 바꿔야 해요.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미래를 이해할 수 없다고.